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이제 6월 달이 그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제 순국 선열들과 그 호국 영령들의 그 넋을 기리고, 그다음에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이 계속 그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유지될 수 있도록, 제발 하늘에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전부 다 한 몸이 돼서 이 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제가 이번 영상은, 만약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연방이 패배할 경우에, 자, 러시아 연방은 이제 붕괴될 것이다. 그 시리즈로, 지금 영상을 준비를 했었, 그동안 1편, 2편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원인으로 러시아 연방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붕괴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려고 약속을 드렸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그 대역습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연방 붕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편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크라이나 대역습, 그 다음에 2023년 여름의 대역습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15개월째 지금 현재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전쟁의 특성, 이걸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이제 보이고, 동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러시아 내 주요 동향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대역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올 봄부터 우크라이나 대역습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떠돌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제 6월 초에 이제 드디어 그 대역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역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그 사전 준비를 우크라이나를 해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동향에 대해서 러시아가 또 어떻게 그 대비를 해왔고, 이런 얘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6월 4일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그 우크라이나 대역습,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어떤 그 중점으로 우크라이나가 좀 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의 큰 전선에서 이 대역습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각 그 전선의 특징,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싸우면서 어떤 그 전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최저 그 자포리샤 이 축선에서 이제 좀 많은 무슨 이 나름대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피해를 당했습니다. 예컨대 장갑차나 전차가 좀 파괴되고, 자, 이 관련해서 이 배경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우크라이나 대역습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달에 이제 러시아가 그 결공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부 실패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러시아 목표는 완전히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인프라, 이거를 완전히 그 마비를 시키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제 평화협상 테이블로 이제 유도를 하자. 그런데 이것이 실패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크레네르고, 자,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 국립 그 에너지 그 회사인데, 이것이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유럽 인접국에 이제 에너지 수출을 재개했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 4월 달부터는 우크라이나 충계 대역습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역습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그 공세 성격, 자,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그 성격의 이제 대역습이 아니고, 그러나 어떤 이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격이다. 그러면서 지금 왜냐하면 20% 정도를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대역습에서 그동안 이제 서방 진영에서 많은 그 무기와 장비들을 지원을 했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최소한 30km는 이제 러시아 방어선을 후방으로 좀 더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방어선을 돌파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제 4월 달에 한다더니 지금 6월 초에 이제 2달간 그 지연됐는가? 자, 이걸 볼 때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기상 요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그 우크라이나 보면 대단히 그 비가 많았다. 그다음 축축하고 특히 그 라스푸티차하고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군사 기동 작전 하기에 이제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차로 빨리 신속하게 기동하려면 땅이 말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방으로부터 그 무기 답시 이것이 시간이 좀 걸렸다 이제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서방 무기나 장비에 대해서 이제 조작도 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큰 그 팩터들이 이번 그 대역습의 시기 이런 것들을 지연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6월 7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크라이나 얘들 대공세 시작했다. 며칠 전에 시작했다. 이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는 이제 대역습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주로 국방차관이나 대통령 보좌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 전선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러시아의 그 공세로부터도 이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본격적인 공세, 이건 아직도 시작도 안 됐다. 이제 한나 말리아 그 국방 차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solche gar nicht stattgefunden.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보좌 포돌약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인 그 이제 완전히 이 대공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ISW 그 Institute Study of War 여기서 또 마찬가지 진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규모 그 오펜시브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준비 지금 단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 날 대공세 최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잼만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 얘기대로 이제 러시아가 한 20% 점령을 하고 있고, 그러나 작년 그 11월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그 이제 대역습을 마지막으로 했을 텐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점령하는 구역, 그 다음에 이 방어선, 이것은 거의 지금 변함이 없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는 자 북쪽에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 다음에 자포리샤, 온다 헤르손. 자, 이렇게 전부 점령을 하고 있다. 그 얘기. 그러면서 양 진영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진치만 파하고 진지전을 주로 하고, 근데 이제 전부 드론이나 포병사, 미사일 이런 것만 쏘아대는 그런 그 전제 성격을 띠고 있었고, 양 진영 공이 이제 이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여태까지 주로 공세를 취했던 데는 이제 키예프에 대해서는 공중 공격을 했고, 드론이나 미사일, 크루즈 미술 이런 걸로 전부 했고,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이란제, 그 다음에 샤헤드 136, 그 가미가제 그 드론을 그 썼다. 그 다음에 아우디우카, 그 쿠판스크 이런 데 이제 공세를 취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아우디우카 이 공세에 대해서 맞서 잘 싸웠고, 여기서 이제 러시아를 조금 이 격퇴를 했고, 그 다음에 불레다, 크렘린나 이런 데서도 이제 지금 현재 약간 우세를 보였다. 그리고 5월 22일 날 이제 바흐무트, 이거는 완전히 러시아 점령 치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월 가까이 지금 이 바흐무트를 쟁취하기 위해서 양 진영이 이제 계속 그 전투를 벌였는데, 그러나 결국 그 프리고진의 그 와그너 그룹이 자 이것을 이제 결국 승리를 해서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그러나 이 그 전투에서 이제 많은 그 러시아 그 희생이 따랐다. 특히 그 와그너 그룹의 그 죄수 용병들이 많이 희생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특성은 지금 러시아 자유군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순수 러시아 이 주민들인데, 자, 이게 이제 군단을 만들어서 이제 반 푸틴 성향의 그런 주민들이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러시아 영토, 본토에 지금 그 공격을 가고 있다. 벨고로, 노바야, 타볼샨카, 자, 이런 데다 지금 이제 공격을 계속하고, 자, 이 자유군단이 벌써 이 몇몇 그 마을을 해방시키고, 이런 양상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주민들은 이제 전쟁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신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이거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전쟁자, 이것이 당장 내한테 가까이 다가온다,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면서, 자, 푸틴 전쟁 수행, 여기 대해서 이제 비판을 계속,
비판이 이제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전쟁 관련해서 이제 국제사회 동향을 간략히 소개를 하면은, 자, 이 나토 가입 문제가, 우크라이나 그 나토 가입 문제가 가장 그 센시티브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나깨나 젤렌스키는 우리 빨리 나토에 가입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서방 진영 그 지도자를 상대로 이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이제 슈토든베르 이 나토 사무총장이 지금 최근에 자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지금 이제 젤렌스키하고 이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자 옌스 슈토든베르 얘기는 자 하여튼 너들 그 나토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면서 지난 4월 달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약속을 했고,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쟁 중인 국가는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나토 이제 그 크라이테리아, 그 가입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토 가입 전제 조건이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7월 달에 그 리투아니아 거기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앞으로 이제 BIP 그 2% 이 국방비 올리는 문제, 그 다음에 이 탄약 지원하는 문제,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을 할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시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해결책을 찾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앞으로 타협안을 제시한다. 이 얘기는 통상 절차에 따르면 어떤 나라가 나토 가입한다 하면은 이제 Membership Action Plan, MAP, 야, 이런 것들을 전부 주면서 그게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나라가 이제 전부 다 개선을 하고 국내 상황들을 전부 다 바꿔나가고 뭐 이 군사력들을 재정비하고 그다음 인터오페라빌리티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 나토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국방력을 건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했는데, 자, 우크라이나는 이 MAP 이게 멤버십 액션 플랜 이거를 적용 안 하겠다, 포기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토 우크라이나 커미션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격상을 시켜서 나토 유크레인 아주 카운슬 이사회로 이제 격상을 시키고, 이 이제 메커니즘 속에서 전부 안보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토의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이런 결정도 내리고, 자,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이 우크라이나는 정식으로 회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과 똑같은 그 동격의 그 스테이터스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 게스트가 아니다. 이게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스테이터스를 좀 높이는 그런 그 조치가 나토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EU 의회에서도 야, 나토 빨리 얘들 우크라이나 좀 빨리 받아들여라. 회원으로. 이런 그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F-16 그 전투기 지원하는 문제가 또 이 핫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태까지 우크라이나야 우리 전차 달라 무슨 뭐 이 장갑차 달라 이래서 많이 줬는데, 요번 그 대역습 작전을 하다 보니까 자, 이 전차 장갑차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 전투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오래전부터 서로 다 이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한 팀이 돼서 이 전장에 투입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 된다 하고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제 일단 그 코알리션, 자, 이거 전투기를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줄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코알리션을 맺었고, 여기에 이제 폴란드나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여태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파이낸싱 한 그 관련해서 쭉 보면은 토탈에서 1,436억 유로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이 됐고, 이 중에 반은 미국이 이제 감당을 했다. 그 얘기고, 독일은 이제 133억 유로, 그다음 영국 83억 유로. 그 외에 우리 한국은 1억 유로밖에 이제 지원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0억 5천만 유로고, 중국은 참 이 G2로서 이제 부끄러운데 200만 유로에 달한다. 그 다음에 곡물 수출 협정,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자국의 그 곡물을 미를 이제 그 흑해를 통해서 계속 수출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수출 협정 이것이 이제 2개월 그 연장이 됐고, 튀르키예 그 에르도안 그 중재로 가능했다. 그 다음에 G7 지난 히로시마 그 G7 그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군의 즉각 철수 이런 것들이 촉구가 됐고,
그 다음에 러시아 자꾸 핵무기 쓴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내렸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에다가 전술핵을 재배비하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이사회, 유로피언 카운슬, 여기서 46개국은 레이캬빅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손실, 피해, 이거를 전부 기록을 하자. 자, 이것은 전쟁 배상을 위해 첫 단계 조치고,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전쟁 범죄 이런 것들 처벌하기 위한 그 법적 그 기반, 다큐멘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작년 10월 달에 또 최초로 유로피언 폴리티컬 커뮤니티, 자, 해서 유럽 그 정치 그 공동체라는 게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EPG라고 그러는데 47개국이 출범을 했고, 자, 여기서 프라하에서 1차 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적으로 반러시아 연대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 내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요 두 나라만 빼고 전부 다 뭉쳐서 이제 러시아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성격의 이제 정치단체가 유럽 내에서 또 다르게 생겼다.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젤렌스키는 그 중국의 영향력을 이제 나름대로 그 높게 이용을 하고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 기할 것을 그 희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중국이 자 우크라이나 그 주권을 그 강조를 하고, 예컨대 자 이제 타이완 이거는 뭐 중국 땅이지만 그러나 이 저 크림반도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땅이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고무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특사 리 후이, 자 이 사람이 이제 정책 해결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방 진영은 그러나 자 이와 같은 그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다. 중국 얘들은 뭐 중립한다 하지만 상당히 얘들은 이제 pro-Russian neutrality 이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중립이지만 그러나 친러시아 성향,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중재적인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통령들도 이제 계속 뭐 이 저 모스크바하고 이 키예프를 다녀가면서 계속 이 평화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양반들 그 입장에서 얘기는 자 곡물이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전쟁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저 곡물 그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시각에서 전쟁 그 종전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옌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지금 여태까지 한 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양반이 이번 9월 달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러나 미국 저 바이든 대통령은 자, 앞으로 1년 좀 더 하자. 그러니까 2024년 내년도 나토 75주년 저 워싱턴 정상회담이 있는데, 자, 그때까지 좀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아마도 그때까지 또 연장을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계속 유임할 것이다. 이렇게 유임이 점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나토는 독일에서 에어 디펜더 23, 자, 이 훈련을 공중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25개국 약간 250대 그 전투기가 지금 투입되어 있고, 만여 명의 이제 각국 그 비행사들이 전부 자, 여기 나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유사시에 이와 같은 훈련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이제 나토군이 투입될 가능성, 여기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훈련 자체는 2018년도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 당시에 크림이, 자,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한테 그 합병당하고 나서 4년 뒤에 이제 이와 같은 훈련을 나토 차원에서 해왔다. 러시아 동향 관련해서는 5월 9일날 이제 전승절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그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11,000명인데 올해는 8,000명이 투입이 됐고, 그나마 이제 비전투부대 요원들 그리고 중군사부대 생도들이 이제 전부 프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에 전차도 T-34 옛날에 2차 대전 썼던 이 T-34만 이제 굴러다니고 공중비행은 일체 없었다. 그러나 이 전승절 행사에서 자, 푸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희생됐다, 완전히.
러시아가 희생자다 그러면서 자 예게게 unser Vaterland für eine echte Krieg geführt 해서 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진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오퍼 완전히 희생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금 전쟁을 벌여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서방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그런 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희생자다 러시아가 희생자다 자,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는 이제 옛날 그 구소련 공화국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참석을 했다, 참가했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그 다음에 벨라루스의 이제 전술핵이 이제 7월 1일부로 완전 배비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푸틴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1600대 전차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15,000여 대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번 15개월 전쟁하면서 거의 쓸만한 것들은 다 잃었다. 이 전차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청사전을 내놨는데 그러나 사실상 우랄 바곤 자봇 이게 이제 유일하게 그 러시아에서 그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 그러나 월 20대 그러니까 끼케야 연간 생산량이 250대를 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 1600대를 자 이렇게 그 생산을 할 건지 자 굉장히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이 군인들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40만 지원병들 전부 이제 충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포스트를 이제 붙여놓고 전부 지원병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두비스터 환케알 해서 야, 너 사나이잖아. 뭐 이러면서, 자, 젊은 이 사나이들은 전부 군대로 오라. 이제 그런 모집 행위를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첸 그 수장인 이제 카딜로프 이 사람하고 프리고진, 와그너 수장, 프리고진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빨리 전시 계엄령 선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러시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 언론 자유라는 게 완전히 엉터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체 언급하면 안 되고, 만약 위반했을 경우 이제 구금형을 때린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금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완전 입법화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을 비판하거나 이럴 경우 이제 벌금형에서 최고 15년 구금형이 이제 뒤따른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이 푸틴이 어떻게 러시아 연방을 망가뜨렸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프레스 프리덤 인덱스 해가지고 언론 자유에 대한 인덱스 도대체 러시아의 언론 자유 그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리포터스 위다웃 보러스에서 국경 없는 그 기자들이 만든 매년 만드는 그 인덱스인데 여기 따르면 러시아는 180개국 가운데 164등 저 꼴찌에 속한다. 우리 한국은 이제 47등이고 북한은 180분의 180 완전 꼴찌다. 자, 이렇게 그만큼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리 그 민주사회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전부 군대에 갔기 때문에 자, 이 전쟁 중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 6일제 근무 이게 좀 도입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약 공장 그 근로자들은 매일 2시간씩 무임금으로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러시아 국방부 쇼이구 국방장관은 앞으로 사병 조직, Private Military Company, PMC라고 그러는데, 자, 이 사병 조직이 아크맛, 이 체첸 PMC하고, 고용 계약을 최초로 맺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지난번에 이제 와그너 그룹 조직 이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다고 했는데, 자, 이건 도대체 왜 그러냐. 앞으로 이제 아크맛, 이 체첸군, 사병들은, 용병들은 이제 어떤 대우를 받냐 하면은 이제 법적 신분을 완전 보장받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국가 지원, 이런 거 정규군하고 동일하게 이제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전투력 협상, 향상 조치, 이런 것들도 이제 받는다. 그러나 이 프리고진, 와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나는
쇼이구하고 이런 계약을 절대로 안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밑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이제 그러면서 두 사람의 그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를 앞으로 좀 분단을 하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분단을 하자. 동서 우크라이나로 나누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진영 드네프로 오른쪽은 이제 동우크라이나. 예, 근데 저쪽은 서쪽 진영은 이제 EU, 그러니까 서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전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옛날 그 FSB 그 전직 그 기킨이라는 사람은 프리고진 얘가 지금 쿠데타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최근에 그 군수 담당하는 이제 국방차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대역습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역습.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대역습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가.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이제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러나 4월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비밀 문서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르면 이 문서 안에는 우크라이나 그 역습 계획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준비 상태가 어떻고, 그 다음에 대략 언제 역습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무장 상태, 목표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이 이 대역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방공 분야, 자, 제공권 분야, 이런 것에서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로부터 또 서방으로부터 무기, 탄약 이런 것들이 전부 지원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신무기, 이 장비, 이런 것 조작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충분치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 비밀 문서에 있는데, 이것이 폭로됨으로 해서, 자, 상당 부분 이제 대역습이 추진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4월달, 5월달, 자, 우크라이나 보면 올 들어 유난히 그 비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 라스푸티차하고 겹쳐가지고 땅이 질퍽거렸다. 그래서 이 전차 기동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땅이 좀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 건기가 오고, 그 다음에 실록이 우거지는 5월 이후에 공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이 이제 그런 정서가 이제 전부, 조성이 됐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하순경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월 29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방장관 레스니코프는 자, in the end phase 해서 마지막 단계에 있다. 대역습을 위한. 그러면서 알렉시 스페라이트에서 모든 게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여차하면 우리는 이제 뛰어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국방장관 했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조차도 자, 지금 이제 이 대역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서방으로부터 이 무기나 이런 것들, 약속한 무기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대역습 이거를 시작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젤렌스키는 이제 했다. 그러면서, even morgen in eine Woche. 그러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나 아니면 일주 뒤에 얼마든지 우리가 대역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초부터 계속 목소리를 키워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징스카 프라브다 우크라이나 내 이 잡지에서도 자, 이 우크라이나군이 16개 신규 여단을 창설했다. 5만 명으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방으로부터 약 한 420대, 430대 이 전차 지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이미 31대 그 아브라함 그 전차를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200명의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 아브라함 전차 이거를 지금 현재 훈련 교육을 어디서 받냐면은 독일 땅 그라펜베아 독일 바이안주에 있는 여기 훈련장에서 이제 뭐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전부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대역습 그 예비 공세를 자 이렇게 보면은 먼저 자 이것은 이제 권투에서 계속 그 잽을 날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몸을 풀기 위해서 대역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직접 그러니까 러시아 그 동태도 살피고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들도 지금 체크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예비 공세를 취했다. 그러니까 전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 그 방어선 이 인근의 러시아 유리 조정국들을 이제 주로 폭발을 했고, 그다음에 4월 29일 날은 크림반도 그 세바스톨 여기에 이제 유리 조정소로 이제 드론으로 공격을 해봤고.
그다음에 5월 3일에는 러시아 본토 크라스노다, 여기는 완전히 아소프의 저쪽 그 넘어서 러시아 인근에 있는 그런 그 도시인데 여기도 때려봤고, 그리고 또 이제 크렘린 이 완전히 모스크바도 드론으로 공격을 해봤고, 이와 같이 이제 계속 몸풀기에 나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방어선, 러시아 방어선이 1300km에 달하기 때문에, 자, 도대체 어디가 지금 방어가 취약한가, 이런 지점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드론을 날려서 이제 관련 정보들을 전부 다 이 수집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여기저기 이제 어떻게 러시아가 여기 대해서 반응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계속 타진을 해왔고, 그러면서 주로 멜리토폴, 세메노브카, 그다음 마리노브카, 이 아소프의 일대에 있는 이런 도시들, 여기 대해서 계속 드론을 띄워서 이제 이와 같은 그 동향들을 전부 계속 기록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에 러시아 예비군들이 투입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군 병력 지금 40만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키릴러 부다노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방부 그 정보국장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40만이 깔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인만 37만 명, 2만 명은 러시아 민병대고, 그리고 7천 명 와그너 용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2만 명 러시아 민병대, 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금 37만 정규군이 예컨대 싸우다가 무슨 후퇴를 한다든지 탈영을 한다든지 완전 전선을 이탈하는 막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이제 자국의 군인들에 대해서 발포하는 그와 같은 그 역할을 감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 민병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대로 40만 명 지원병을 더 추가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러시아는 가지고 있고,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공세에 대항할 수 있는 병력, 여기 절대 부족하다. 이제 1300km 이 방어선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40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 40만 가지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그 점령구역 그 방어에만 치중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계속 대역습한다 하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계속 조치를 취했던 것이 바로 이제 자포리샤, 그다음 루안스크, 크림 방어 이쪽 위에서 이제 방어 진지들을 계속 구축하는 거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부 진영에서는 좀 제대로 그 진지가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 진지가 구축이 돼 있었는데, 그러나 남부 지역은 일부 이 크림반도 그 전방 외에는 상당히 취약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 드론 정찰로 밝혀진 그런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러시아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아소프 이게 지금 자포리샤,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인데 6기의 이제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는, 자, 이 위에다가 전부 방어 시설을 이제 구축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역습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또 취한 조치는, 자, 노바카초프카 해가지고 이 드네프르강, 자, 이쪽 지금 빨간 박스로 돼 있는, 빨간 박스로 된 여기가 지금 이제 댐인데 이거를 폭발시켰습니다. 6월 6일 날. 그래서 이거 최대 이제 피해 지역의 드네프르 동안 지역, 러시아 그 점령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습게도 자, 이제 지금 현재 요 일대에는 전부 다 이 러시아 군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파괴되면서 자, 물론 이쪽 서안으로도 물이 흘러가고 동안 쪽으로도 물이 흘러가는데 이 러시아 쪽으로 더 많이 물이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이 서안 쪽에는 이제 홍수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군안 활동이 이제 벌어진 반면에, 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여기 직접 방문을 했고, 그러나 지금 러시아국 그 방어 진지가 있는 드네프로 이 동안 지역에는 완전히 범람해서 러시아 군들이 이제 15km 이 동쪽으로 전부 이동을 했어야 됐다. 이 방어 진지를 포기하고, 그래서 톡막 지역으로 이제 방어 진지를 이제 강화를 했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 폭파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의 어떤 이런 방어, 여기에 지금 이제 크게 기여를 못했다. 군사적 전기를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역습을 이제 개시를 하는데, 자, 6월 4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지금 현재 2주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주로 이제 동부전선에서 잽을 계속 날렸고, 자, 2주차에서는 이제 남부전선에서 이제 조금 잽, 그거보다 더 큰 잽을 지금 날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23년 여름 내내 이제 계속 앞으로 이 대역습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지금 현재 내 충계 공세로 대단히 피로에 절어 있고, 그 다음에 신구 투입급 병력들도 이제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 이 대역습을 개시해야 될 그런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서방 지원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이제, 계속 답지하고 있고, 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대역습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대역습 관련해서 이제 세 개의 축선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빨간색,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자, 이것이 이제 자포리샤 축선인데, 이 빨간색.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초록색. 두 번째 울레다 축선인데, 자, 이 울레다 초록색. 이거는 이제 도네츠크, 도네츠크 이 주에서 바로 밑에가 울레다인데, 여기서부터 계속 직진하게 됩니다. 마리우폴, 자, 이쪽 도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흐무, 자, 이 노란색. 여기서 도네츠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개 축선에서 이제 대역습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대역습의 중점은 이제 울레다 축선하고 아까 가운데, 그다음에 자포리샤 맨 좌측 축선 이거를 연계해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두 개의 주공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가운데하고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주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 이 목표는 아소프에, 자, 이쪽 바닥까지 완전히 진격해서 끝까지, 가면서 완전히 쐐기를 박는 거다. 그러면서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내륙 교통로를 이제 전부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군수보고 병참선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크림반도를 탈환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역습 중점이다. 그러니까, 위 양계 축선, 자포리샤, 울레다, 이걸 이제 주력을 하면서 여기에는 주로 이제 정규 부대하고, 그 다음에 서방 지원에 이제 주로 무기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공 지역에다 전부 투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부 지역에는 자, 이 바흐무트 이쪽에는 이제 조공 개념이다. 그러면서 이 또 왜 필요하냐면, 자, 이 일대, 이게 루안스크나 이 도네츠크 이 일대 배비되어 있는 러시아군이 사실 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 전환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고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월 8일 날 최초로 이제 이 자포리샤 축선에서 쭉 보면은 이 자포리샤 이제 러시아 방선 침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자, 6월 8일 날.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로 제1선은 돌파를 했는데, 그러나 제2선에서 돈좌가 됐다. 그러니까 드론 정찰로 그 목표물을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여기 대해서 이제 포병 사격을 가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뢰나 전자전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전차와 장갑차들을 전부 이제 파괴를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크라이나군 전차인데, 자,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고, 그러면서 이 전투 장갑차, 이 브래들리, 자, 미국에서는 전투 장갑차 브래들리, 이게 이제 15%가 전부 파괴가 됐다. 그리고 이제 독일 레오파 전차도 이제 손실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자포리샤 축선의 이제 최종 목표는 앞으로 40km 이남으로 가서 이제 토크마크라고 있는데, 이 토크마크를 탈환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자포리샤 축선에서 요 밑에 보이는 것이, 여기가 지금 현재 토크마크인데, 여기가 보이는 것이 이것이 토크마크인데, 자, 여기를 이제 탈환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토크마크 통과한 다음에 남부 지역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60km 내려가다 보면 이제 멜리토폴이 나온다. 자, 여기 이제 멜리토폴이 나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진격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것이 이제 러시아 내륙교통로 이런 것들을 크림반도 쪽 러시아 군하고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마크, 이건
도시는 이제 3만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철도 보급 중심 도시고 그 다음에 아소브 연안까지 이제 한 40km가 되는 토크막에서 한 40km가 되는데 이 일대 방어망 자체는 대단히 엉성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신속하게 이 아소브해까지 진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포리샤주 그 멜리토폴 사수를 위해서 러시아는 이제 70km의 그 광정면 진지들을 전부 구축해 놨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포리샤 축소는 이제 러시아 방어선이 어떻게 그 구축되어 있는가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선 5개의 구역으로 그 방어선이 촘촘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제일 정면엔, 최전방에는 우리의 그 가이드 포스트 그 GP 개념으로 이제 부대 중대급 배치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3 내지 4km 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존2 제1 방어선이 이제 구축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중대급 진지나 거점을 이제 운용을 한다. 그러면서 2, 3km의 그 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2의 방어선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포병들을 배치해 놓고 그럼 예비대도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각종 차량들 그다음에 4 내지 5km 폭으로 이제 배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3 방어선 자 이것이 이제 주 방어선인데 여기에 대전차 방어나 용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대전차 장애물 이런 것들을 전부 설치해 놓는다 이 말이죠. 이게 3, 4km 된다. 그러니까 최초에 아까 이 자포리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진격을 했는데 자, 존 제1번 전방 GP 이쪽은 전부 통과를 했고 자, 제1방어선 여기까지 전부 통과했고 그러나 제2방어선 여기에서 전부 지금 돈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대가 이제 방어선 자체가 지금 현재 대략 한 15km 정도 15km 정도 전부 이와 같이 5개 그 구역으로 촘촘히 그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다 두 번째 축소는 이제 블레다 축소인데, 자, 여기서 아까 가운데 거, 자, 이 초록색으로 됐던 그 블레다 축소인데, 이것을 직진 쭉 하면 마리우폴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마리우폴, 여기서 블레다에서 쭉 내려가면 마리우폴이 나온다. 쭉 내려가면 이제 마리우폴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블레다는 지금 현재 이번 대역습의 그 아주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레다 지나서 베디안스크, 그 다음 마리우폴 이쪽 탈환하는 것이 이번 블레다 축소에서 목표다. 이 얘기를 지금 또, 하나가 말리아 국방장관이 영국 그 가디안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다 축선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 3개 대대 전술단이 이제 전부 투입이 돼서 마리우폴 북서쪽에서 이제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그러나 제1선의 방어선에서 이제 고착이 돼 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드네프로 그 크닉스에서 좀 들어간다. 이 부분 동쪽으로 지금 공격을 하면서 이제 자포리샤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오리키우 그다음에 말라 토마츠카 자, 이 일대에서 지금 전투가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말라 토마츠카 이거는 자포리샤 동남쪽에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흑해이고 멜리토폴 마리우폴 자 이거를 전부 아우르는 그 중심지다 이렇게 그 가운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8일 이 일대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레오파드를 그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공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 이제 주공 지역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목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자포리샤 축선처럼 이제 아소프 연안까지 이제 진격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진격함으로써 이제 이 크림반도에 있는 이 고립시키고 이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고 그 내륙 교통로를 완전히 이제 단절시키는 거다. 러시아 내륙 교통로를 단절시킨다. 또 이 아소브 그 연안 따라서 이제 그 철도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차단시키고 자 이름으로써 근데 군수 지원이 이제 불가능해진다. 그러면서 이 일대 크림반도, 자포리샤 그리고 헤르손
이 일대 배비 있는 러시아군에게 이제 그 군수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패배를 유도하는 그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린 이쪽 그 크림반도, 자포리시아, 헤르손 이 일대 러시아 군대는 이제 유일하게 만약 이렇게 이 세기를 받고 아사브 연안까지 내려올 경우에 유일하게 지금 러시아 그 본토와 연결되는 거는 이제 그 캐시대교, 그러니까 이 크림대교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크림대교는 작년 10월 8일 날 이제 폭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통행이 안 되고 있다. 통행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벨카 노보실카. 자, 이 도시가 지금 현재 6월 11일부터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선전을 해서 지금 7개 마을을 이미 해방시켰고, 이거는 도네츠크 시에 이제 서쪽 90km 떨어진 마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미 해방을 시켰고, 그 다음에 5 내지 10km를 전부 진격을 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프랑스나 영국 전차, 프랑스 장갑차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용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계 축선 가운데 이제 가운데 블레다 계속 내려가면 마리우폴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요 블레다 옆에서 바로 지금 현재 5 내지 10km 진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일대에서 가운데 축선에서는 지금 상당히 돌파구를 많이 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군의 방어 시설이 이 토막 좌측에 있는 아까 얘기대로 이 토막 이 일대보다 훨씬 열악하다. 그 얘기는, 자, 크림반도에 있는 크림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대 방어선 제대로 해놨는데, 그러나 이 다른 지역은 좀 어설프게 해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나 이번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장갑차 10대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뢰 포병 사격으로 전부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남부 전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자, 이 말리아 국방차관, 우크라이나 국방차관 얘기는, 자, 빨리 신속하게 무슨 이 작전이 진행되진 않지만 천천히, 그러나 대단히 안정된 점잖은 속도로 계속 우리가 진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축선이 이제 맨 위에 아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흐무 축선이다. 자, 여기에는 이 바흐무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개월 동안 이 바흐무트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양진영이 끊임없이 전투를 치열하게 벌여왔는데, 그러나 5월 20일부로 바그너 바흐무트에서 싸웠던 바그너 용병들은, 자, 우리가 전부 바흐무트를 장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러나 다시 이 대공세를 취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정말 이 바흐무트 이 도시를 지금 현재 포위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흐무 북부 지역, 그 다음 바흐무 남부 방어선, 이쪽 양면을 전부 돌파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그너 그룹의 퇴각을, 그 다음에 6월 1일부로 바그너 그룹은 전부 여기서 이제 바흐무트 퇴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정규군하고 이제 임무교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을 기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도시를 다시 공격을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신규 투입 러시아 군대가 지금 이 지형도 잘 모르고, 자,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여기서 전과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약 한 10일 동안 전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15km, 북쪽에는 한 15km 이 돌파구를 열었고, 그 다음에 남서쪽은 한 5km의 돌파구를 열었다. 영토를 탈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마을과 그리고 100평방킬로미터 영토를 점령당했던 영토를 이제 탈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로모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그로모프 장군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바흐무트하고, 그 다음에 졸레다라고 이 광산 도시가 있는데, 이것도 또 차단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러시아는 이 바흐무트 안에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군에게 이제 포위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추가 예비 전력을 투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10개월 쌓았다가 완전히 뺏은 줄 알았는데 다시 뺏기게 생겼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이거는 그때까지 이 푸틴이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건 반드시 장악하라. 왜 이것이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자 루안스크 100% 장악했고 도네츠크 60%밖에 장악 못했기 때문에 자 이거 계속 장악하는 그 돌파구가 완전히 이 바흐무시기 때문에 이것을 장악하라고 수차 강조를 했는데 아주 어렵사리 그나마 5월 20일 장악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완전히 다시 또 우크라이나한테 다 털리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최초 그 자포리샤 전선 또 아니면 볼레다 전선의 장갑차도 파괴되고 그러면서 16대 그 브래들리 그 장갑차가 이제 파괴됐다. 그러면서 미국이 총 여태까지 109대 브래들리 이런 걸 지원을 했는데 약 15% 손실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완전 파괴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리 후에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전부 우크라이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여기서 완전 전부 돈좌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전선을 계속 돌파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얘들이 자 이거 파괴시켰다고 자 이 러시아가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땅에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에어보이튼 전가문을 다시 획득을 하고 그리고 레파리어는 다시 수리하면 쓸 수 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평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전차하고 장갑차가 당하고 있는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자, 이 우크라이나의 그 포병 지원 능력, 그 다음에 공중 지원 부족, 이런 것들에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제임스 마크스 그 예비역 그 장군께서 CNN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자 우리가 브래들리 좋고 레오파드 좋고 다 좋은데 그야말로 문더바 멋진 그런 그 장비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은 장비들은 자 앞으로 이 공중에서 그 공중 공격 지원 그 다음에 이 화포 지원 이런 것들과 전부 결합이 돼서 전장터에 투입이 돼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갑차, 전차 뭐 좋다고 계속 달려봐야 이와 같이 공중 지원이 안 될 경우는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gefexte verbunden Waffen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습 작전할 때 반드시 그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무기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자 입체적으로 전부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성능을 발휘한다. 서로 연결된 그런 무기들이 완전히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차, 장갑차, 그 다음에 저 위에 무슨 F-16, 그 다음에 또 이런 다른 이 포병화기, 하이마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전장터에 투입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현재 제임스 마크스 이 장군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요번에 지금 이제 대역습 지난번에 우리 가을에 9월 달에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자 이 헤르손 지역에서 그 당시에 이 지금 지도에서 이 파란색 이걸 전부 이제 다 탈취한 건데 자 그 위에 이쪽은 한 8,000평방킬로미터 여기는 4,500평방킬로미터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탈환을 했는데 자 그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진도가 제대로 잘 안 나가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 대역습은 그 당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때 이 블리츠크릭 전격전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노바카초카 댐 폭발 이후에 댐 수량이 완전히 바닥을 지금 이루고 있고 자 그 물 위로 무슨 뭐 이 함정들도 다니고 자 이 부대들도 빨리빨리 옮겨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이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드네프로 하루 이쪽은 또 홍수가 나가지고 신속 작전이 불가능하고 이제 질퍽거리고 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러시아는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수개월간 계속 그 대비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또 러시아 군부 지도자들은 자 우크라이나 얘들이 어딜 치려고 그런다 어떤 방향으로 전쟁을 지금 현재 어떤 방향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이런 건 전부 다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기도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이제 토크막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자 그 다음에 이 아소프해 그 다음에 크림반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 쐐기를 박으면서 자 연결을 차단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자 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방어 진지나 이런 것들을 전부 구축했고 지금 이제 이 일대에 대해서 전부 이제 포병 사격들을 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대역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관련해서 자, 이 서방 그 전문가들은 50대 50이다. 자,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50대 50. 제일 지금 하기 좋은 아주 그 모범 답안이 50대 50이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방어선이 지금 1300km에 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어선이 대단히 느슨하다. 40만을 깔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빈틈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언제든지 이 빈틈을 보게 되면 이제 돌파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은 자, 이제 만약 기습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양동작전을 할 경우에, 러시아는 여기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저 가운데 그 있으면서 이쪽 저쪽으로 막 칠 경우 정신 없어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큰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우크라이나가 내선 작전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군대에서 내선 작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자 러시아 이 방어선이 1300km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이 안에가 전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내선에서 활동한다. 이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게 외선 작전을 하는데 이건 누가 하냐면 이게 러시아 군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크라이나 군이 자 이쪽을 치다 하면은 자 이쪽을 치다가 갑자기 이쪽을 쳤다 하면은 여기 있는 병력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긴 대단히 어렵다. 많이 그 우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짧은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선 작전의 그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자기 땅에서 그것도. 그래서 이 1300km 그 우회 기동하는데 러시아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부대를 그 기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배치하는데 이런 데 저는 쉽지 않다. 그 얘기. 그러면서 그 반면에 우크라이나 아까 얘기대로 계속 가로질러 가면서 자국 내에서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익숙한 지역 내에서 그 다음에 군수 지원이 보급 지원이 잘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기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게 뭐 기만 작전도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제 동서남북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최대 약점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제공권 장악을 이제 못했다. 그 얘기고, 공자가 3분의 1 전력을 보유해야 되는데, 자,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 압도적인 그런 전력을 지금 보유하지 못한 것이 큰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그러나 러시아는 근접 공중 지원, 이런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대단히 유리하다. S-25, 그 다음에 감옥 공중 헬기 KA-52, Mi-24, Mi-28 이런 그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그래서 제공권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1940년대 노르만디 그 6월 6일 날 상륙작전 이때도 자, 이 연합국들이 전부 다 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가능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러시아군의 그 피로도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의 땅에 와서 지금 1년 5개월째 자,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력 아까 얘기대로 이제 충분치 못하다 그러겠습니다. 이제 이 참모총장 참모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루시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전차 같은 경우 300대 그리고 이제 600에서 700대 전투 장갑차 그리고 500대 화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역습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현재 대역습에 투입되고 있는 게 전력은 한 60%밖에 안 된다.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희망의 60%밖에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잘루시니가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 대역습에서 우크라이나 이제 관건은, 근데 이 역습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금 이끌 것인가. 큰 요인들이 이제 팩터들이 있는데, 이 관건을 쭉 보면은 우선 자, 이 병력들을 어떻게 그 재충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그 베테랑들이 전부 지난 15년 전쟁하면서 다 죽어 나가고 예컨대 많은 수가 그 희생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야마 그 숙련된 고도의 어떤 이런,
그야말로 엘리트 군인을 어떻게 지금 탈바꿈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부대를 어떻게 확충할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서방으로부터 무기나 탄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확보할 건가 이런 문제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대역습의 성사를 이게 성공 여부를 가름짓는 그런 그 요인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자 전차만 달려서 안 된다, 장갑차만 달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거만 달려서는 안 되고, 이제 포병이나 전차나 항공이나 보병부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제 보전부 이런 합동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대공무기 수단, 예컨대 이제 게파르트, 독일에서 준 게파르트라고 있는데, 이거 전차 위에다가 이제 대공포를 달아서, 올리콘 그 대공포를 달아서 이제 예컨대 접근하는 그 항공기에 대해서 그대로 사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대공무기 수단을 근데 전방자 어느 방향으로 축선해서 공격을 한다 하면 반드시 끌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얘기도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역습, 현재는 이제 역습 초기 단계지만은, 그러나 전선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분산하다 보면은,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좀 집중할 때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전 지역을 전부 탈환했다. 1300km를 전부 탈환했다. 이런 작전보다는, 점령 지역, 이 축소, 예컨대 20% 지금 현재 우리가, 털리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15%로 낮춘다든지 10%로 낮춘다든지 이와 같은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대역습이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대역습이 제3회 제4회 대역습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를 요번에 차제 전부 탈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구상 계획 자체는 좋은데, 그러나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 건 조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중간 목표를 아시는 대로 이 자포리샤 이쪽에, 그 다음에 그 아소프 연안까지 뭐 간다든지, 근데 턱막 이쪽까지 뭐 한다든지, 계속 좀 이 점령 구역을 좁혀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에서 최고의 지금 현재 고민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서방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원을 받았는데, 지난번 대역습은 잘했다고 박수를 받았는데, 이번 대역습에서 그 성과가 과거와 비교해서 못 미치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뭔가 지금 성과를 과실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대역습 이것은 여름 내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토 재탈환 관련해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1991년 그 국경으로 회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력 손실이 엄청나게 지금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그 지원 관련해서 서방 측 이 고민이 점차 깊어질 것이다. 요번에 예컨대 이제 잘 싸우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같은 장비들 무기들을 줬는데, 어떻게 이 대탈환 뭐 이런 재탈환은 뭐 이런 그 성과들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 과연 우리가 무기 지원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미국 같은 경우는 조만간 또 정권 뭐 이런 대선도 있고,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이제 복합적인 그런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종전 협상의 압력들도 고조될 수 있겠다. 이제 현재 제대로 이제 어떤 이런 성과를 도출을 못했을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작전으로 크림반도 재탈환 이런 건 이제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이 없기 때문에 상륙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이 대역습 자체는 전쟁 종식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대역습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습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러나 이제 뭐 성과가 좀 없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좀 약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점령 영토를 뺏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속 조금씩 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푸틴의 그 국내적인 입지 이런 것들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패배 시에 이제 푸틴에 대한 어떤 비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고조되면서 이제 철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서서히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커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푸틴의 최대 고민은, 최대 불안은
이번 전쟁에서 내가 패배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이 불안이 점점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불안을 사귀기 위해서 자, 이게 전술핵을 쓰겠다 하면서 계속 저 공수표를 날렸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자, 이것을 무슨 저 벨라루스까지 자 이제 배배해 놓고 7월 1일부로 좀 배배 완료시키고 하면서 자, 이 서방 진영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핵카드는 전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점점 이제 구체적이기 때문에 계속 이와 같이 완전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물거품되는 상황에서 이제 푸틴의 고민이 점점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역습 관련해서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돼서 러시아 연방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편 구소련의 해체, 그리고 2편 자 옐친과 이 푸틴이 러시아 연방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이런 얘기를 지난 2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3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붕괴 원인이 뭐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 붕괴된다면 어떤 형태로 러시아 연방이 붕괴될 것인지, 자, 이런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쏟아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이 시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조국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희생당하신 순국 소년들, 보국 영양들, 다시 한번 그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목소리 기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이 흔들림이 없도록 계속 한마음으로 끌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